그해 아네모네가 피던 교정. 1장. 시계탑 아래의 외톨이. 1970년대 후반 교복깃이 뻣뻣하던 시절이었다. 서울 변두리의 한 중학교. 나는 늘 모퉁이에 있었다. 창가 모퉁이, 복도 끝 모퉁이, 그리고 늘 그녀를 볼 수 있는 시계탑 아래 벤치 모퉁이. 그녀의 이름은 이수연. 반에서 늘 중앙에 있었고 늘 빛에 둘러싸인 아이였다. 1960년생인 내게 그녀는 같은 교복을 입고 있어도 아득히 먼 별 같았다. 수연이는 예뻤다. 그냥 예쁜 정도가 아니라 그 시대의 모든 화보를 오려붙인 듯한 느낌이었다. 긴 생머리에 흰 피부, 단정하게 웃는 인매. 게다가 공부도 잘했고 선생님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항상 조그만 유리병에 담긴 아네모네가 놓여 있었는데 누가 갖다 놓는 건지 몰랐지만 나는 그 꽃이 마치 수연이의 우아하고도 비밀스러운 분위기를 대변하는 것 같았다. 나는 평범했다. 아니, 평범함의 경계선에도 미치지 못하는 듯했다. 소심하고 말수가 적고 낡은 백과사전을 뒤적이는 것을 좋아하는 촌뜨기. 그런 내가 그녀를 좋아하는 것은 어쩌면 세상의 공정함에 대한 도전이었는지도 모른다. 어느 날 방과 후 나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말을 걸려 시계탑 아래로 향했다. 시계탑 종소리가 사실을 알릴 때였다. 수연아. 내 목소리는 개미 기어가는 소리만큼 작았다. 수연이는 고개를 돌렸지만 그 시선은 나를 지나쳐 내 뒤편의 풍경에 머무는 듯했다. 그때 교문을 막 나서는 농구부 주장이 그녀에게로 달려왔다. 훤칠한 키와 잘생긴 외모. 모두가 인정하는 학교의 킹카였다. 수연아, 기다렸지? 같이 가자. 그는 수연이의 어깨에 자연스럽게 팔을 올렸다. 수연이는 나를 향했던 무심한 시선을 거두고 환하게 웃었다. 응, 가자. 그 웃음이 내게는 시계탑 종소리보다 훨씬 크고 잔인하게 들렸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들의 뒷모습, 그리고 그들이 사라진 뒤 바람에 흔들리는 아네모네 꽃잎 하나. 나는 그 꽃잎을 주워 낡은 노트에 끼워 넣었다. 2장. 속세의 성공, 묵혀둔 상은. 세월은 빠르게 그리고 불균형하게 흘렀다. 80년대의 격동을 거치며 나는 세상의 모퉁이가 아닌 중심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렸다. 낡은 백과사전 대신 첨단 기술 서적을 탐독했고 소심함 대신 냉철한 판단력을 장착했다. 90년대 인터넷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에 나는 작은 IT 회사를 창업했고 이제 모두가 인정하는 성공한 기업가 강현우가 되어 있었다. 강 대표님, 다음 주 위클리 피플 커버 스토리 인터뷰 건입니다. 장소는? 이번에는 좀 조용한 곳으로 잡았으면 하는데. 네, 대표님의 요청대로 강남의 루프탑 갤러리 블루밍 아워로 정했습니다. 대표님의 성공 신화와 함께 청춘의 열망에 대한 이야기도 다룰 예정입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청춘의 열망이라. 내가 가진 모든 부와 명예는 어쩌면 그 시절 시계탑 아래에서 느꼈던 결핍감과 외톨이의 서러움에서 비롯되었는지도 모른다. 성공은 내게 중심으로 가는 티켓이었지만 마음 한 구석의 모퉁이는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그곳은 오직 이수연의 자리였다. 그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나는 감히 알아보려 하지 않았다. 그 기억이 변질되는 것이 두려웠다. 어느 날 저녁 운전 중 우연히 라디오를 들었다. 클래식 음악 프로그램이었다. 아나운서는 낮은 목소리로 사연을 읽었다. 청취자 비님의 신청곡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꽃의 이름은 아네모네입니다. 그 꽃말처럼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은 때로 삶의 가장 큰 동기가 됩니다. 그 시절 제 이름을 몰랐을지라도 잘 지내시기를. 내 손이 떨렸다. 비는 나의 이니셜이었다. 내가 보낸 사연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시절 아네모네를 알던 사람은 나 말고 또 누가 있었을까? 라디오에서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왔다. 나는 그 자리에서 차를 세웠다. 성공이라는 단단한 갑옷 아래에서 10수년 동안 묻어뒀던 낡은 상흔이 다시 벌어지는 느낌이었다. 3장 갤러리 블루밍 아워의 재회. 약속된 인터뷰 날. 블루밍 아워 갤러리는 통유리창 너머로 강남의 야경을 한눈에 담고 있었다. 샴페인 잔을 든 나는 냉철한 기업가 그 자체였다. 인터뷰가 끝난 후 기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나는 갤러리 벽에 걸린 그림 앞에 섰다. 새하얀 캔버스 위에 강렬한 보라색과 연분홍의 물감이 폭발하듯 펼쳐져 있었다. 그림의 제목은 단출했다. 아네모네. 그 순간 곁에 누군가 다가왔다. 그림이 마음에 드시나요? 제가 이 갤러리의 큐레이터 이수연입니다. 심장이 멈추는 듯했다. 세월은 그녀의 얼굴에 우아한 주름을 더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빛났다. 바로 이수연이었다. 내가 짝사랑했던 빛의 중심에 있던 그녀. 아, 네. 강현우라고 합니다. 그림이 인상적이네요. 특히 제목이. 그녀가 조용히 미소 지었다. 네, 이 그림을 그린 작가는 한때 저희 아주 친했던 친구였어요. 이제는 연락이 닿지 않지만요. 어릴 때부터 아네모네를 유난히 좋아했죠. 그녀는 그 작가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주었다. 학창 시절 늘 조용히 그림만 그리던 아이. 자신은 그 아이에게 관심이 없었지만 그 아이가 자신을 무척 따랐다고. 나는 고개를 숙여 미소를 감추었다. 그녀는 여전히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했다. 그 시절처럼. 혹시 중학교 때부터 아네모네를 좋아하셨나요? 내 갑작스러운 질문에 수연의 눈이 커졌다. 어떻게 아셨죠? 나는 대답 대신 낡은 지갑에서 조심스럽게 꺼낸 코팅된 작은 조각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누렇게 변색된 하지만 보라색 물감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아네모네 꽃잎이었다. 시계탑 아래에서 바람에 날리던 꽃잎을 주었었습니다. 혹시 이 꽃잎을 기억하시는지요?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꽃잎을 받았다. 그녀의 눈이 젖어들기 시작했다. 이건 제가 아주 오래전 저에게 마음을 주었던 한 친구에게 주려고 몰래 책상 위에 두었던 편지에 붙어있던 꽃잎이었어요. 네. 수연은 눈을 들어 나를 응시했다. 그제야 그녀의 눈빛이 나를 꿰뚫기 시작했다. 그날 농구부 주장이 저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러 왔었어요. 너무 갑작스러웠죠. 하지만 저는 그에게 가려던 게 아니었어요. 사실 그날 시계탑 아래에서 당신에게 주려고 이 꽃잎이 담긴 편지를 들고 갔었어요. 편지에는 제가 먼저 좋아했어요 라고 쓰여 있었죠.
그녀가 잠시 말을 멈췄다. 제가 그날 보냈던 라디오 사연의 B는 그 농구부 주장도 아니고 저의 그 친구도 아니었어요. 바로 저 이수연이었답니다. 당신이 그 편지를 발견하지 못할까봐 그 시절의 아내 모네를 기억해 줄까봐 보냈던 거였어요.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성공의 중심에서 나는 늘 스스로를 외톨이로 남겨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 시절의 모퉁이는 이미 다른 누군가의 중심이었던 것이다. 강남의 화려한 야경이 우리를 비추었다. 가장 화려한 중심에서 가장 외로웠던 두 영혼이 수십 년 전에 엇갈린 진심을 발견한 것이다. 4장 무채색 큐레이터와 보라색 비밀. 재즈바에서의 밤 이후 강현우와 이수연은 늦게 찾아온 서로의 진실을 조심스럽게 마주했다. 현우는 매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수연의 갤러리 근처를 배회했다. 큐레이터로서 수연은 늘 단정하고 무채색 계열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현우는 그 안에서 보라색 아네모네의 강렬한 색채를 발견하곤 했다. 현우는 수연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제안했다. 당신의 그림을 다시 시작하세요. 비용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수연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강현우 씨, 나는 당신의 성공을 질투해서 숨었던 게 아니에요. 당신의 돈으로 제 예술을 사고 싶진 않아요. 나는 당신의 외톨이였을 뿐, 이제 당신의 자선 대상이 되고 싶진 않아요. 그녀의 자존심은 단단했다. 현우는 그녀가 돈이 아닌 진정한 인정과 대등함을 원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직접적인 후원 대신 자신의 영향력을 비밀리에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현우는 국내 최고의 미술평론가이자 자신의 오랜 사업 파트너인 박 교수를 찾아갔다. 이 그림들을 한번 보시죠. 제목은 아네모네의 27회. 현우가 내민 것은 수연이 밤마다 혼자 작업실에서 그렸던, 그리고 팔지 않고 숨겨두었던 유화 사진들이었다. 그림들은 격렬하면서도 섬세했다. 특히 보라색이 주는 슬픔과 열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박 교수는 그림을 훑어보더니 눈을 빛냈다. 이거 대단합니다. 이 작가는 누구죠? 기술적으로 완벽하고 감정선이 깊습니다. 특히 이 보라색은 자신의 고통을 스스로 정화시키는 듯한 힘이 있어요. 갤러리 블루밍 아워의 큐레이터입니다. 이제 막 다시 붓을 잡으려고 합니다. 현우는 수연이 자신의 과거 짝사랑 상대임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그녀의 재능이 세상의 빛을 볼 수 있도록 박 교수의 조언을 구했다. 그녀는 아마 외부의 어떤 도움도 거절할 겁니다. 제가 필요한 건 아무도 모르게 그녀의 재능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박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를 지었다. 방법이 있죠. 익명의 후원자를 통한 기획 초대전입니다. 갤러리 블루밍 아워를 대관하고 그녀의 이름을 걸지 않은 채 익명의 중견 작가의 작품으로 소개하는 겁니다. 평론은 제가 직접 쓰겠습니다. 현우는 곧바로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숨긴 채 거액을 들여 갤러리 블루밍 아워 전체를 한 달간 대관했다. 물론 수연에게는 유력한 컬렉터가 익명의 신진 작가를 위해 공간을 빌리고 싶어 한다고 둘러댔다. 며칠 후 현우는 수연에게 낡은 필름 카메라를 선물했다. 당신의 그림을 찍고 싶어서요. 전시회 준비하는 동안
당신의 작품을 기록으로 남겨두고 싶습니다. 수연은 현우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고 그 카메라를 사용해 익명의 작가 사실은 본인의 그림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5장 빛이 된 외톨이. 대망의 전시회 날. 이름은 이름 없는 꽃의 초상이었다. 수연은 큐레이터로서 완벽하게 전시를 준비했다. 그러나 전시장 중앙에 걸린 메인 작품 앞에서 그녀는 알 수 없는 위화감을 느꼈다. 그 그림은 그녀의 화풍과 너무나도 흡사했다. 특히 그림 속에서 폭발하듯 피어난 보라색 아네모네는 그녀가 가장 아끼는 물감의 색이었다. 그때 현우가 다가왔다. 관람객들의 반응이 뜨겁네요. 평론도 아주 좋습니다. 특히 박 교수의 평론은 이 작가를 가장 아름다운 고독을 그려낸 화가라고 극찬했어요. 수연은 평론을 읽었다. 평론은 작가의 그림 세계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특히 한 구절이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이 작가의 붓터치에는 빛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늘 스스로를 모퉁이에 세워두었던 한 여인의 오래된 기대가 담겨 있다. 이는 성공이라는 단단한 갑옷 뒤에 외로움을 감춰온 누군가를 향한 수십 년에 걸친 진실의 고백이다.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오래된 기대. 그것은 아네모네의 꽃말이었다. 그리고 평론이 묘사한 성공이라는 갑옷 뒤의 외로움은 명백히 강현우, 즉 그녀의 짝사랑 상대였다. 강현우 씨, 당신이 이 전시회를 기획한 건가요? 이 그림들, 이것들은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네, 맞아요. 당신 그림입니다. 현우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낡은 카메라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그리고 이 카메라 안에 당신이 큐레이터가 아닌 작가로서 존재하는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더 이상 모퉁이에 숨어 지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수연은 손이 떨려 카메라를 잡지 못했다. 그때 갤러리 한쪽에 설치된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현우가 직접 편집한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는 수연의 그림들이 아름다운 클로즈업으로 담겨 있었다. 그리고 배경음악으로 그녀가 라디오에 신청했던 클래식 피아노 곡이 흐르고 있었다. 영상의 말미 화면은 강현우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는 담담하지만 강렬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수연 씨, 당신은 나에게 27회 동안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동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외톨이로 만들었을 뿐, 사랑은 이미 그 시절, 시계탑 아래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당신은 이제 더 이상 큐레이터가 아닙니다. 당신은 나의 빛의 중심, 이수연 작가입니다. 모든 관람객이 수연에게 시선을 집중했다. 수연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성공한 남자에게 잊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장 큰 성공의 이유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현우에게 달려가 그의 품에 안겼다. 27회 동안 엇갈렸던 두 사람의 궤적이 마침내 하나로 만나는 순간이었다. 현우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이제 더 이상 편지를 몰래 두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당신의 곁에 있으니까. 에필로그 영원한 아네모네의 약속. 시간은 다시 2년이 흘렀다. 강현우는 여전히 성공한 기업가였지만 이제 그의 명함 뒤에는 아트 컬렉터라는 새로운 직함이 추가되었다.
그는 자신의 IT 기업에 아네모네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문화재단까지 설립하여 꿈을 접으려는 예술가들을 후원하고 있었다. 이수연은 전업 작가로 돌아왔다. 그녀의 첫 개인전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그녀의 그림은 고독을 승화시킨 예술이라는 평을 받으며 전 세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무채색 옷을 입지 않았다. 작업실에서는 보라색, 짙은 빨강, 그리고 생명력 넘치는 녹색의 물감이 그녀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어느 봄날 오후 두 사람은 인적이 드문 시골의 작업실 뜰에 앉아 있었다. 그곳은 현우가 수연에게 선물한 곳으로 햇볕이 잘 들고 정원에는 수연이 가장 좋아하는 꽃들이 가득했다. 수연은 작업 중이던 캔버스에서 잠시 눈을 떼고 현우를 바라보았다. 현우는 낡은 백과사전 대신 태블릿 PC를 보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모퉁이에 서 있던 그 소년처럼 조용하고 순수했다. 현우 씨, 이제 당신은 성공에 대한 복수를 끝낸 건가요? 수연이 물었다. 현우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복수가 아니었어요. 수연 씨, 그 시절 나는 외톨이였기에 당신이 있는 빛의 중심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갔던 겁니다. 내가 성공해야만 당신의 곁에 설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알았습니다. 빛의 중심은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것을.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27회 전 시계탑 아래에서 날리던 아네모네. 꽃잎이 투명한 레진 속에 영원히 보존되어 있었다. 이 꽃잎은 우리 관계의 가장 큰 오해이자 가장 아름다운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오해는 끝났고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주려 했던 그 기대, 이제 제가 평생 당신의 기대를 채워줄 차례입니다. 수연은 눈시울을 붉혔다. 그녀는 그 꽃잎을 레진 위에 새겨진 작은 문구를 발견했다. 나의 외톨이에게서 나의 빛에게로 1978 앤드 퍼레버. 그럼 우리의 결혼식 부케는 당연히 아네모네겠군요. 수연이 웃으며 말했다. 물론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꽃의 이름은 아네모네입니다. 그리고 그 꽃말은 이제 영원한 기대가 될 겁니다. 현우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바람이 불어왔고 정원에 심어둔 수많은 보라색 아네모네 꽃잎들이 환하게 흔들렸다. 그들은 마침내 세상의 성공과 오해를 넘어선 진실하고 완전한 사랑을 시작하고 있었다. 에필로그 아이아이 마침내 시계탑 아래에서 강현우와 이수연의 결혼식은 여느 성공한 기업가와 예술가의 화려한 결혼식과는 달랐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고 엇갈렸던 그리고 다시 이어지기를 소망했던 가장 상징적인 장소를 택했다. 바로 폐교된 후 기념관으로 보존되고 있는 그들의 모교, 낡은 시계탑 아래 교정이었다. 초대된 하객은 극소수였다. 두 사람의 진실을 알고 있는 몇몇 친구들과 가족들뿐. 현우는 가장 비싼 예복 대신 단정하고 깔끔한 회색 수트를 입었다. 수연은 화려한 웨딩드레스 대신 자신의 그림 속 보라색 아네모네를 닮은 우아한 연보랏빛 드레스를 선택했다. 결혼식이 열린 교정은 그들의 추억으로 가득 채워졌다. 신부 대기실은 과거 현우가 늘 숨어 지내던 창가 모퉁이였다. 이제 수연은 더 이상 모퉁이에 숨지 않고
그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을 발하고 있었다. 버진 로드는 강현우가 늘 수연을 바라보며 앉아있던 시계탑 아래 벤치에서 시작되었다. 벤치 위에는 그들의 첫 엇갈림의 증거였던 레진으로 코팅된 아네모네, 꽃잎이 은은하게 빛나는 오브제로 놓여 있었다. 식장 전체는 오직 보라색 아네모네와 하얀 안개꽃으로 장식되었다. 아네모네의 꽃말인 기대와 사랑의 괴로움은 이제 영원한 사랑으로 새롭게 해석되는 듯했다. 신랑 강현우가 먼저 시계탑 아래에 섰다. 그는 자신의 손목 시계를 바라보았다. 정확히 오후 4시, 그들의 학창 시절 시계탑 종소리가 울리던 바로 그 시간이었다. 땡 마이너스 땡 마이너스 땡 마이너스 땡 마이너스. 오랜만에 울리는 시계탑의 웅장한 종소리가 교정을 가득 채웠다. 종소리가 멈추자 웨딩 마치 대신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왔다. 그것은 이수연이 라디오에 신청했던 그들의 오랜 진심을 대변했던 클래식 피아노 곡이었다. 수연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버진 로드를 걸어왔다. 현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지난 모든 세월을 용서했다. 그들이 서로를 향해 달려왔던 모든 고독과 노력, 그리고 오해가 바로 이 순간 마침내 하나의 진실로 완성되는 것을 느꼈다. 현우는 수연을 맞이하며 준비한 낡은 노트를 꺼냈다. 낡은 백과사전 표지처럼 보였던 그것은 사실은 그가 그녀의 첫인상을 기록했던 수십 년 전의 노트였다. 이수연 씨, 나는 늘 당신이 빛의 중심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에게 주려 했던 편지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모퉁이에 세운 나를 향해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을. 나의 성공은 당신을 향한 질투가 아닌 당신의 빛에 어울리고 싶었던 외톨이의 순수한 열망이었습니다. 수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의 부케를 현우에게 건넸다. 부케 속에는 보라색 아네모네 한 송이만 유난히 눈에 띄게 배치되어 있었다. 강현우 씨, 이 꽃은 제가 그날 당신에게 주려 했던 편지에 붙어 있던 아네모네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당신의 가장 가까운 중심에서 당신의 가장 자랑스러운 작가로 함께 하겠습니다. 주례사 대신 박 교수가 평소 수연에게 바쳤던 평론의 일부를 낭독했다. 두 사람의 재회는 단순한 로맨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27회 동안 이어진 가장 숭고한 기다림의 예술입니다. 외톨이의 열망은 중심의 사랑을 불러왔고 엇갈린 진심은 마침내 가장 아름다운 빛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이들은 영원히 함께 만개할 것입니다.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줄 때 현우는 수연의 손에 살짝 코팅된 아네모네 꽃잎 조각을 쥐어주었다. 그것은 그들의 모든 시작과 끝을 상징하는 물건이었다. 결혼식이 끝난 후 현우와 수연은 함께 시계탑 아래의 벤치에 앉았다. 그들이 학창 시절처럼 서로를 외톨이로 만들었던 그 장소에서 이제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한 쌍이 되었다. 이제 우리 어디로 갈까요? 수연이 물었다. 현우는 그녀를 안고 말했다. 더 이상 모퉁이도 중심도 없습니다. 수연 씨가 있는 곳이 곧 나의 세상입니다. 그들은 일어나 손을 맞잡고 교정을 걸었다. 저물어가는 석양 아래 보라색 아네모네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렸다. 그 꽃잎들은 더 이상 엇갈림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끝.